안녕하십니까. 생물 기출 강의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기출 경향성을 잠깐 분석을 죄송합니다. 경향성을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해보려고 하고요. 13년치 기출 테이블을 이제 자료에, 기본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쪽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1, 2, 3, 4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뒤에 이제 내용을 기재해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기 파란색 계열들은 사실 생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이제 DNA 복제,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이 부분은 난이도가 일정합니다.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무조건 좋은 득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인데 세포 소기관까지 물질부터, 여기는 기출이 없어도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야지 뒷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 지문을 해석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기출이 뭐든 간에 열심히 어느 수준까지 하셔야 되고, 효소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13년 동안.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는 없는데, 효소는 일반적인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방어로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전학 부분은 두 문제가 황당하게 어렵습니다. 가계도, 얘는 저 생물학과 4학년 계속 A뿔을 맞았어요. 그 친구가 풀어도 5분 정도 걸립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생물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유전학이죠. 다른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없고, 어렵게 내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논리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대부분 못 풀었을 거고, 반성 유전도 모건이라는 학자가 그 초파리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탔고 되게 생물학에 기여를 했는데, 그 모델을 그대로 캠벨에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풀기에는 전공자도 한 3분 이상, 비전공이면 5분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그냥 밀어놨다가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행히 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교차도 되게 쉬운 산수였고, 검정교배, 그 다음에 자가교배, 어제 보셨죠? ABO 되게 쉬웠습니다. 이런 건 바로 푸셔야 됩니다. 1분 이내에.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돌연변이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의 목적이 이제 좋은 유전자를 찾아내서, 뭐 전통적인 예는 이제 모카에다가 거미줄 유전자를 넣죠. 거미줄은 물리적 특성이 굉장히 뛰어난 소재죠. 모카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뭐 이런 유용 유전자를 다른 물질에 집어넣어서 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게 돌연변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용 유전자를 타겟으로 집어서 다른 생체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랜덤하게 세포에다가 자외선을 쬐어줘서 랜덤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생물에서는 스크리닝을 많이 합니다. 그 돌연변이가 막 다양하게 일어난 세포들을 하이스루프 기계로 몇십억짜리 기계에다 넣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서 추출해내고, 아, 이거 좋다. 그럼 그걸 다시 뮤테이션 시켜서, 돌연변이를 시켜서 또 다시 스크리닝하고, 그게 한때는 뛰어난 학자가 아까 말한 거미줄례처럼 그런 접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근데 그냥 하이스루풋으로 기계를 투입해서 돌리니까 좋은 결과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된 돌연변이하고 랜덤 돌연변이하고 어느 쪽이 다 유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고, 어찌됐든 돌연변이를 이용해야 생명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출제가 됐죠. 근데 아주 쉬운 그 초등학생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점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점 돌연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어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돌연변이는 나올 수 있다. 뭐 빈도가 10년에 한 번 정도겠지만, 근데 생리학은 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역도 편중돼 있고, 출제하시는 분 취향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생물학에서 중요한 부분보다는 그냥 편향된 게 있고, 여기는 그래서 다 커버를 하실 수 없고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내분비계죠. 티록신 보셨는데 살짝 어렵죠. 근데 내분비계도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 티록신하고 인슐린, 당뇨병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좀 편향돼 있죠. 근데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호르몬들도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셔서 커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많이 나온 건 순환계인데 여기는 다행히 거의 다 쉬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되고, 어제 동맥정맥 오세혈관도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는 이상하게 지방의 소화만 나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소화는 안 나오고,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 가장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온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성 생식기는 이거는 생물학자가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하게 어려웠고, 쉬웠고, 활동 전이는, 여기 신경계의 핵심입니다. 이거 생물학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늦게 나왔죠. 공부하셔야 되고, 주의하실 점은 근육 수축이 있는데, 근육 수축은, 생물학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면역계도 3개가 나왔는데, 이게 편중돼 있어요. 면역학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딱 2가지만 나옵니다. 항체의 종류, 그다음 면역세포의 종류. 되게 편중되게 나왔고, 이쪽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물학자들이 출제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가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산인공의 이제 직원이더라도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통 생물학자, 그리고 메디컬 쪽, 의사하고 간호사, 또 약사 쪽은 메디컬 쪽이죠. 이분들은 인체생리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의사들은 동물생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캠벨을 보시면 인체생리학 부분에 40%, 50%가 동물생리학이에요. 인체생리학이 한 50, 60%? 동물생리학이 한 40%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와서 다행이죠. 동물생리학, 뭐, 조개다. 조개의 순환계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과 혈관에 해당하는 순환계다. 조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개는 개방혈관계라고 피가 나갔다 들어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는 없죠. 캠벨은 자세히 나옵니다. 다행히 생리학 중에서도 식물 생리학이 안 나오고 동물 생리학이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산인공 직원이더라도 그럼 이 생물학에서 인체 생리학의 권위자는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될까? 메디컬 닥터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출제 경향하고 앞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근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출 중심으로 편향성이 있으니까 기출에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베이스를 잘 까는 방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류와 진화 부분이 있는데, 분류와 진화 그리고 생태계, 여기는 사실 꿀 빠는 영역이었죠. 여기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반나절만 공부해도 대부분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여기 득점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11%, 11%니까 1년에 2문제씩 나왔죠. 근데 불행히도 그 행복한 시절이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문제들은 대부분 쉬웠어요. 근데 여기 고세균은 사실 체계상 여기 분류해 넣었는데 사실 좀 다른 문제입니다. 고세균도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만 커버하시면 되고, 근데 고세균은 중요도가 높아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나머지는 다 쉬웠습니다. 근데 약간 현재는 이제 고세균이 나왔고, 여기 부분은 이쪽에 나온 것들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도 군집 생태학이나 뭐 먹이 그물 이런 거 굉장히 쉬워요. 중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쉬운 문제들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질소순환, 유일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질소순환, 물의순환, 인해순환, 탄소순환이 있는데, 물순환 쉽습니다. 뭐, 태양이 비치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돼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간다. 그게 끝이에요. 탄소순환, 광합성 공부하셨으니까 거의 끝입니다. 질소순환만 복잡하고, 인순환도 단순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낼 만한 건 질소순환밖에 없는데, 2번 연달아서 나왔죠. 찾다가 내신 것 같아요. 2년 연속. 질소순환 주의하셔야 되고, 우점식물, 얘는 사바나하고 툰드라 문제인데, 생물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사바나하고 툰드라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TV로 많이 보신 분들은 맞췄을 거고, 생물 전공자들도 틀렸을 수 있고, 되게 지역적인 문제예요. 캠벨 찾아보니까 몇 페이지 있긴 한데, 교수님들도 잘 모르셔서, 니네가 봐라 그런 부분이에요. 지역적인 걸 일부러 내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득점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건 여기 질소순환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사성 문제들이 있는데, 이 위쪽에도 시사성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 편제상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집어넣는데, 그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나중에 시사성 테마 특강을 할 테니까 그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게 전체적인 경향이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다 말씀드렸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 3년간 전체 변시 경향성이 달라졌죠. 생물뿐만 아니라 뭐 민법, 산재, 자과 다 달라졌습니다. 그 변곡점이 있는데 그 시기를 중심으로 달라졌고, 처음에 2019년에 문제를 분석했을 때는 되게 특이하다. 생물도 특이하고, 뭐, 다른 과목도 좀 쉬웠다고 했죠. 컷이 다 올라갔어요. 민법, 산재, 자과 다. 근데 그 경향성이 2020년, 21년까지 계속됐죠. 3년간 유지가 됐으니까, 22년에는 3년간의 경향이 나올지, 앞쪽 경향이 나올지, 근데 아무래도 3년간의 경향이 높겠죠.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 3년간 뭐가 변화했는지를 아셔야 되고, 자과 네 과목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줄었습니다. 난이도는 별로 변동이 안 됐고. 근데 지학은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지학은 쉽든 어렵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서 10개 맞추면 되고요. 생물은 특이점이, 일단 저는 이제 짱돌 문제는 NT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not typical한 문제라고. 그래서 비전공자가 한 달 정도 생물을 공부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절대 never라고 생각되는 걸 NT라고 부르는데, NT 문제가 여기 거의 한 30% 있습니다. 그건 사실 비전공자는 공부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전공자이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6개, 운 좋으면 7개 맞추면 만점을 받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년간 없었어요. 2021년, 20년 없었고, 19년에도 살짝 있는데 3개 정도인데, 그 문제는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NT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은 생물은 NT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물에서 득점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보다. 지금 20년, 21년 같은 경향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비전공자라도 8개, 9개 보셔야 돼요. 좀 만점을 맞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 보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게 변화된 부분이고, 다시 이제 3년 쭉 보면 여기 세포 소기관들이죠. 라이보솜, 플라스미드, 세균의 세포벽이 나왔는데, 세포 소기관은 세포 골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고, 세포 골격은 다른 것들하고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물학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근데 3개의 세포 소기관을 동시에 물어본 건 특이하죠. 출제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출제자가 개과천선에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의도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 원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지만 주의하셔야 되죠. 다음 뭐 생체막, 세포막은 워낙 원래 중요한 거고, 세포 골격이 다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점은 여기 플라스미드는 세균에만 존재합니다. 세균 문제이기도 하고 세포 소기관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균의 세포병은 당연히 세균이죠.
세균 문제가 2개가 나왔고, 현재상 뒤쪽에 있는데, 여기 세균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년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세균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3년 이전은. 출제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생물학 전공 중에도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미생물학이나 세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균도 중요해 라고 출제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봐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포가 광합성인데, 특이한 점은 광합성은 5년 연속 거의 나왔습니다. 세포호흡이 안 나왔어요. 5년 동안.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은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세포호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 거야, 이런 건 위험하거든요. 그랬다가 변별력 없는 시험 문제를 만들면 사실 힘들죠, 출제자도. 그래서 기존 출제 패턴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안 됐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세포호흡, 광합성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 부분은 별 특이성이 없고, 그 다음에 유전학 부분은 이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근데 돌연변이는 나올 만하기 때문에 나왔고, 점돌연변이 원래 어렵습니다. 어렵게 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쪽은 좀 특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수가 줄었죠. 그 다음에 전기영동. 자, 분자생물학 부분이죠. 생물학 실험 기법.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실험이기 때문에 글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힘든데, 어찌됐든 핵심적인 기법들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방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2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PCR, 그리고 DNA 리컴비네이션, DNA 재조합 또는 리컴비넌트 DNA, 재조합 DNA 또는 몰리큘러 클로닝, 거의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2문제씩 나왔어요. 그거는 커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제일 전기영동인데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제일 전기영동은 교수님이 구박하는 날은 한 5판을 하기도 해요. 빡세게 힘들게 자주 합니다. 워낙 기본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PCR을 돌리면 무조건 제일 전기영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서열 분석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로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오늘 보실 텐데, 실제로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PCR 문제예요. 그래서 PCR 중에 응용 PCR이 RT-PCR이라고 있는데, 코로나는 문제가 유전물질이 DNA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유전물질로 DNA를 갖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진 경우도 있지만 DNA가 없고 RNA만 유전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얘는 DNA가 없어요. RNA만 있어요. 근데 PCR은 돌릴 때 DNA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원재료가 모노머가 DNTP라고 스몰 d가 붙죠. 디옥시, DNA의 원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RNA 증폭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PCR에다가 RNA를 DNA로 바꾼 다음에 증폭하는 방법이 RT-PCR이에요. RT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죠. 역전사 효소를 사용해서. 그래서 RNA를 DNA로 바꾼 다음에 그 DNA를 기반으로 PCR을 돌립니다. 이 문제는 RT-PCR을 공부한 사람은 풀 수 있고, RT-PCR을 공부했는데 코로나는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공부했는데 RT-PCR을 모른다 그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PCR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내년에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뭐 워낙 전 인류를 괴롭힌 바이러스라서.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특강 부분을 꼭 들으시고,
여기도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소화계가 안 나왔다. 그다음에 얘는 다 시험 문제였고 활동전이 신경계 활동전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나왔죠. 이것들은 나올 만한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고세균은 말씀드렸고, 세균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균 바이러스는 올해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전에는 바이러스는 사실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문이 부족하면 바이러스 일반 지문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공부하셔야 되고 코로나도 공부하셔야 되고 세균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균 부분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기본서에 거의 커버가 돼 있어요. 주의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질소순환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좀 약간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트렌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2021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의 발현이고, 자, 발현 부분이죠. 이쪽은 이제 DNA 구조, 그 다음에 복제. 복제 구조해서 몇 문제지? 한 5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발현도 7문제, 그 다음 발현 조절이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발현 부분도 기출 중심으로 커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발현하고 발현 조절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재마다 캠벨도 그렇고 챕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현해서 기초를 공부하고 더 강화된 부분을 발현 조절해서 공부하시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발현 문제고, 이 문제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각각 지문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어서 좀 꼼꼼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오페론부터 나와 있죠. 오페론을 통해 전사가 조절된다. 오페론은 원핵세포에만 존재하고 진핵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의 발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근데 오페론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이 지문이 거의 유일하거나 뭐 지문 한두 개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페론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랍 오페론 정도까지는. 원래 오페론 생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마였어요. 근데 원핵세포, 주로 세균에 존재하고, 오페론은 전등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커다란 대저택이 있습니다. 근데 방이 20개고 화장실이 10개라고 하죠. 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맨 현관문에 출입구에 전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끄면 온 방이 다 꺼집니다. 그게 오페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모터에 유전자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프로모터가 활성화가 돼서 R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가 붙으면 이제 전사를 하죠. 그러면 한꺼번에 유전자들이 다 전사가 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방 하나하나마다, 방마다 스위치가 없어요. 다 끄거나 다 켜야 돼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그 좋은 오페론 시스템을 폐기해버렸죠.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핵세포는 하나하나 다 컨트롤합니다. 방마다 다 스위치가 있죠. 원핵세포는 방에는 스위치가 없고 출입구에 현관문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핵세포의 경우는 이게 유전자들이 동시에 발현이 돼야 되지만 얘는 100개가 발현돼야 되고 단백질 100개가 나와야 되고 얘는 30개가 나와야 되고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모터마다 유전자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한 기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페론이 필요가 없어져서 폐기했을 것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뭐 교재는 안 나오지만 추정을 하고 있고, 자,
자, 그 다음에 오페로는, 한 번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페론보다 이제 더 중요한 진핵세포의 조절 기작들이, 조절 메커니즘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발현 조절 부분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원핵세포 하면 조절 기작이 오페론 하나밖에 없고, 오페론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론은 락 오페론과 트립토판 오페론입니다. 근데 트립토판까지는 좀 어렵고 락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용을 여기다 수록을 해놨고 그냥 쭉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페론은 오페라에서 유래됐죠. 그 뭐 오페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락오페론은 락토스죠. 젖당. LAC는 락테이트, 모유 수유를 하다, 우유 그런 의미가 있죠. 밀크하고 같은 어원이고, 또 젖당 오페론이고, 트립토판은 아미노산 20개 중에 하나죠. 자, 젖당 오페론, 락 오페론은 원핵 세포가 사용을 하는데 어떨 때 사용하는 거?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뉴트리언트, 영양 물질은 뭘까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포도당이죠. 예. 세포는 포도당을 중심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ATP죠.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잘 이용하고 다른 당은 변환을 해서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합니다. 추가 공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대장균이라고 하죠. 원핵 세포인 대장균에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면 잘 이용합니다. 근데 포도당하고 젖당을 같이 공급해주면 젖당을 잘 안 먹습니다. 쉬운 포도당을 먹죠. 그래서 그때도 락오페론 작동 안 합니다. 근데 포도당만 주고 젖당만 주고 포도당을 안 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네 그러고 젖당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발현시켜서 단백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젖당을 세포 내부로 들여오는 효소, 그 다음에 젖당을 락토스를 자르는 효소. 락토스는 이당류죠. 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여기 잘못 기재해놨는데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두 개가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단당류죠. 육탄당이고. 그래서 그걸 자르는 효소, 그 다음에 아세틸기 전이 효소라는 게 있는데, 뭐 세 가지 효소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세틸기 전이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명확히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세 개의 효소가 오페론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하고. 트립토판 오페론까지 복잡해서 락오페론 정도만 보시고, 자, 대장균이 있고 DNA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유전자, 그 DNA 중에 일부죠. 거기에 프로모터가 있고 유전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당을 세포로 들여보내는 트랜스파는 효소, 하나는 젖당을 반으로 자르는 효소, 하나는 아세틸레이션 효소고, 어느 게 그건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근데 이 효소들은 시장 물질인 젖당을 원핵세포가 사용하기 위한 효소들이죠. 근데 평상시에 이제 락토스가 없거나 락토스가 있어도 포도당이 있을 때는 이것들을 단백질을 효소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전사가 안 됩니다. 전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앞쪽에 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조절 유전자는 계속 조금씩 발현이 돼서 억제 단백질, 리프레서를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리프레서가 아퍼레이터, 작동 부위라고 프로모터 뒤에 이 억제 단백질이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사가 일어나려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를 인식해서 붙어서 전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막혀서. 그러다가 포도당은 없어지고 젖당만 남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오페론을 켜야 되죠. 켜는 방식은 락토스, 젖당이 아니고 젖당, 락토스가 있으면 일부 얘는 알로락토스라고, 알로는 other입니다. 다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토스하고 약간 다른 유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로락토스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알로락토스가 아까 있던 이 리프레서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해 버립니다. 그럼 얘가 모양이 변해서 아프레이터 작동부에 못 붙습니다. 떨어지면 신난다 그러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를 인식붙어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락오페론은 유도성 오페론의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트립토판 오페론은 억제성 오페론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암기하실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락토스는 원료 물질이기 때문에 원료 물질을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락토스가 있으면 오페론이 온, 오프 중에 온이 돼야 되죠. 그래야 락토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겠죠. 트립토판은 반대로 이거는 최종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아미노산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전사가 일어나고 mRNA가 형성되면 라이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트립토판 오페론은 트립토판이 세포 내에 없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세포가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A라는 물질부터 B, C, D 해서 트립토판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재고가 떨어졌으니까.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효소들이에요. 트립토판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럼 트립토판의 농도가 높으면 그 효소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페론을 꺼버립니다. 오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대예요. 트립토판의 농도가 높으면 트립토판 오페론은 꺼집니다. 그래서 억제성 오페론이고, 그다음에 락오페론은 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켜집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성 오페론이다. 이유를 알면 쉬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론 부분은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지문 하나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수준이 있고, mRNA 가공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틀린 질문이죠. 예.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핵이 없죠. 전부 다 세포질이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나올 게 없는데, 진핵세포는 세포 안에 핵이라는 공간하고 세포질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핵은 궁전 같은 곳이죠. 서민들은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핵에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 DNA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세포막은 유형물질을 잘 받아들이고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이 뛰어나지만 핵막은 더 정교하게 관리를 합니다. 뭐 라이보솜 따위가 핵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필요한 물질 아니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 내부는 잘 관리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DNA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39억 년을 버텨왔죠. 그러니까 DNA가 약한 물질이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없겠죠.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핵 안에서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현을 해서 전사와 번역을 해서 단백질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보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라이보솜은 핵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전달하는 물질이 필요하죠. 정보를 전달하는. 그게 RNA죠. 특히 메신저 RNA, mRNA입니다. mRNA가 전사를 통해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성보적인 RNA 서열로 갖고 나오죠. 그래서 세포질로 나와서 라이보솜하고 만나서 번역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처음에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프로테인 폴딩이나 여러 가지 가공 공정을 거쳐서. 근데 DNA하고 RNA는 화학적으로 구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되게 사소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RNA는 잘 부서집니다. RNA는 메모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전달하고 바로 폐기시켜 버립니다. 세포 내에는 굉장히 많은 RNA 분해 효소가 있어요. RNA가 쓸모없이 돌아다니면 얘가 라이보솜하고 결합해서 쓸데없는 단백질을 만들면 굉장한 낭비이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면 바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려고 만들어진 물질이고, 그다음에 DNA는 주의하실 점이 생체 내 DNA는 거의 이중 가닥으로 존재하죠. 왜죠? 네, 보호하기 위해서죠. RNA는 주의하실 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단일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빨리 정보를 보고 폐기시켜 버려야 되기 때문에 RNA가 손상되면 분해시켜 버리고 빨리 다른 RNA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RNA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세포질로 바로 나오게 되면 위험합니다. RNA 분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생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DNA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습니다. 착하죠. 근데 RNA 실험 하는 친구들은 성격이 더럽습니다. 실험실에 가서 뭐 농담하고 이렇게 테이블 잘못 만지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에도 RNA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묻히면 이 친구가 몇 주 동안 고생해서 만든 샘플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뭐 일을 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 안에서 RNA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을 다 처리한 다음에 세포질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요 세 가지죠. 이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영어로 외우세요. 5' 캐핑, 3' 폴리 A 테일링, 그 다음에 RNA 스플라이싱 세 가지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전사가 돼서 나온 mRNA는 precursor mRNA라고 합니다. mRNA 전구체죠, 우리말로. 또는 미성숙 mRNA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공정을 거치죠. 세 번째 RNA 스플라이싱은 아시겠지만 인트론이 제거되는 과정이죠. 엑소는 expressed region에 처음에 express, EX, 그다음에 region에 ON을 결합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부위라는 뜻이죠. expressed region. 인트론은 intergenic region입니다. 유전자 사이에 있는 별거 아닌. 그래서 암호화하고 있는 건 엑손들이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사람의 유전자를 DNA를 다 밝혔는데 유전자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바이오 기계들이 돌아다니는데 유전자가 2만 개인가? 처음에 3만 개라 밝혀져서 충격을 받았는데 계속 줄어서 이건 중복이야 그래서 2만 개까지 줄었습니다. DNA가 30억 베이스 페어인데 유전자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인트론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DNA가 있으면 요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10% 있는 거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넌 코딩, 암호가 안 되어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는 정크 DNA들이죠. 처음에 생물학계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인트론들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그 넌 코딩 DNA 부분들도 뛰어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다. 전환이 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트론을 만들었다가 제거를 하죠. 그 다음에 5' 캡. 여기 구아닌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정확히는 메틸 구아닌입니다. G가 들어가고, 인상기가 3개 붙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폴리 A 테일이 붙습니다. 인트론이 제거되면 여기는 라이보좀이 붙으면 바로 코돈을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암호화 영역이죠. 코딩 시퀀스이기 때문에 CDS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봐두시고, 여기서부터 읽어서 여기까지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근데 문제는 UTR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구조가 UTR을 공부 안 하신 부분은 좀 복잡해 보일 텐데 얘는 untranslated region입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번역이죠. 라이보좀이 붙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트랜슬레이션인데 얘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번역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이보좀이 읽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부분을 다 이해하셔야 되고 기출에도 UTR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서 UTR을 안 다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나오는 영역과 바깥쪽 영역의 경계를 내면 잘 출제했다라고 하죠. 허를 찔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출제하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5' 캐핑하고 3' 폴리 A 테일링은 여러 가지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RNA지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핵 안에서 가공 공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멀추얼 mRNA, 성숙한 RNA가 되죠. 이게 진짜 mRNA이고 얘가
안전하게 세포질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5' 캐핑이나 3' 폴리에이 테일링은 핵막을 빠져나가거나 뭐 저기 라이보좀이 결합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는 합니다.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RNA 분해 효소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게 첫 번째 미션이니까 그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보다 좀 심화된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고, 근데 뭐 아까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른 기출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게 되실 거고. 자, 다음 인핸서가 나왔죠. 얘도 좀 어려운 테마이고, 자, 전사 부분은 이제 보통 교재에서 유전자의 발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원핵세포의 전사에 가깝고 단순한 모델이고, 진핵세포의 전사는 원핵세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합니다. 컨트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핵세포는 단순합니다. 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옆에 세포가 죽어가든 말든 자기만 잘 살아남으면 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생물학적인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전혀 다릅니다. 진핵세포는 중앙에서 명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세포를 배양을 하는 실험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틴 업적을 많이 했어요. 유전자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유전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균을 많이 키웁니다. 대장균은 굉장히 잘 자라요. 그냥 대학교 때도 실험하면 그냥 돌려놓고 가면 다음날 오면 잘 자라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고 온도만 맞춰주고 영양 성분만 있으면 자라는데, 걔는 원핵세포이기 때문이죠.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영양분만 있으면 옆에 세포가 어떻게 되든 잘 자랍니다. 동물세포는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을 잘 다뤄주고 온도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잘 죽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연구소에 좀 오래 있었는데, 저는 그 동물세포 키우는 일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하고, 신입보다는 대리급, 이렇게 좀 이제 경험이 좋은 친구들이 해주고, 저는 그 동물세포를 받아서 다음 세포를 깨가지고 안에 있는 유용 단백질을 순수 정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화학 전공이라서 그걸 하는데, 사장님이 성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 회사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가보면 과장님 동물세포가 다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놀면서 팀장한테 깨지고 사장님한테 욕먹고. 근데 그런 일이 되게 잦았습니다. 키우기 워낙 어렵죠.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잘 못 키워요. 워낙 어려워서. 예민하죠. 그 이유는 동물세포나 이제 이런 진핵세포는 다세포 생물들이 대부분이죠. 일부 원생생물의 뭐 유글레나 뭐 이런 것들 일부만 단세포 생물이고, 또는 균계의 효모는 단세포지만 나머지는 다 다세포입니다. 사람부터 동물, 식물, 뭐 곰팡이도 다세포죠. 이런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간의 조화가 첫 번째입니다. 오르거니제이션. 서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혈당이 높아졌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죠. 인슐린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자죠. 네,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 네, 알파셀과 베타셀이 있는데, 랑게르한스의 섬이죠. 더 아이슬렛 오브 랑게르한스죠. 랑게르한스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걸로 알고 있고, 섬처럼 따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분비계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알파셀하고 베타셀은 기억하셔야 되죠. 인슐린은 베타셀에서 분비됩니다.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을 때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높여주죠. 기란관계죠. 잘 아셔야 되고. 그 얘기를 왜 했죠? 네. 베타셀. 그렇죠. 베타셀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됩니다. 그럼 혈액 속에 혈당이 높다는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 신호들이 결국 이자의
랑게란스 섬에 베타셀이 전달이 되면 베타셀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 나 놀고 싶어, 안 할래. 그러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원활하고 조직에 이익에 충성을 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가 잘 죽는 이유도 너는 지금 혼자 있어 그러면 죽습니다. 너 옆에 세포가 붙어 있어야지 살아요. 그래야 안심을 하고 살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너는 지금 조직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물질들을 섬세하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게 배경 지식이고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진핵세포 발현 조절은 원핵세포는 오페론밖에 안 나오지만 진핵세포 발현 조절은 굉장히 복잡하죠. 처음에 전사부터 전사후 가공, 아까 mRNA 가공,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번역 단계를 조절하는 부분,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 후 가공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조절을 하죠, 섬세하게. 그래서 내용이 많고 좀 어렵고, 전사도 굉장히 복잡하게 조절이 됩니다. 자, 아까처럼 인슐린 유전자라고 하죠. 인슐린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뭐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신호 물질들을 전달을 해주면 그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 전사를 할 수 있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기 유전자가 있고 프로모터가 있죠. 프로모터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합니다. 프로모터 서열을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식을 해야 전사가 시작이 되죠. 그 안에는 진핵세포의 경우 타타박스가 있습니다. TA로 시작하고 뒤에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TA로 시작합니다. 얘는 여기가 프로모터야 라고 RNA 폴리머레이즈에게 알려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는 타타박스를 잘 인식하고 그럼 딱 정 위치에 안착해서 전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상에 여기 이런 컨트롤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조절 부위라고 하는데 컨트롤 엘리먼트고 이 컨트롤 엘리먼트에는 요거는 이제 DNA 상의 서열이죠. 거기에만 결합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전사 촉진 인자들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 결합 못하고 얘는 여기만 결합하고 얘는 여기만 결합합니다. 예. 얘는 원거리 조절 부위고 유전자 프로모터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 가까이 있는 건 근거리 조절 부위입니다. 컨트롤 엘리먼트 중에 유전자에 가까운 건 근거리라고 불리죠. 그건 이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 엘리먼트들이 모여서 요 부위를 인핸서라고 합니다. 인핸스는 강화하다죠. 그래서 이제 전사를 촉진한다는 걸 어감으로 아실 수 있는데, 인핸서 시퀀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사 촉진인자들이 결합하면, 멀잖아요. 밴딩을 합니다. 구부려서. 밴딩 프로틴조차 있어요. 이 구부러짐을 돕는. 이거는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지문으로 출제하기 좋은 내용이죠. 결합하는데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매개자 단백질들이 컴플렉스를 만듭니다. 거기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사 촉진 인자인데 얘는 여기만 결합하고 얘는 여기 결합 못하고 이 유전자에 따라서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전사 촉진 인자, 그 다음에 조절 부위입니다. 근데 전사 촉진 인자 중에 공통이 있어요. common, general. 얘네는 이게 인슐린 유전자일 때도 필요하고 글루카곤 유전자일 때도 필요합니다. 뭐 에피네프린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전사 인자들까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체 단백질 컴플렉스, 그 다음에 컨트롤 엘리먼트, 그 다음에 전사 촉진 인자, 이게 스페시픽이죠. 제너럴 전사 촉진 인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야지만 그때 RNA 폴리머레이즈가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죠. 그래서
와, 드디어 게시 이니시에이션 할 수 있는 복합체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이름이 전사 게시 복합체입니다. 비로소 이때 이제 RNA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진핵세포는 RNA 폴리머레이즈 1, 2, 3가 있죠. 1, 2, 3 다 구별하셔야 되죠. 1은 rRNA를 만들고 2는 mRNA를 만들고 3는 tRNA를 만듭니다. 그래서 RMT죠. 그래서 RMT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이 RMT, rRNA, mRNA, tRNA.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폴리머레이즈 2죠. mRNA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그 그림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용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기본 용어를 잘 커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헷갈려요. 그걸 지문으로 만드는데 일단 전사인자, 전사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인자도 있습니다. 리프레서죠. 전사인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은 용어들이 이제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죠. 트랜스크립션 팩터죠. 전사인자인데 TF라고 그림에는 TF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F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촉진하는 인자가 있고 억제하는 인자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 문제를 내는 게 이 서열하고 이 인자, 주로 단백질입니다. 얘를 바꿔서 문제를 잘 냅니다. 헷갈리거든요. 활성화하는 DNA상의 서열이냐, 아니면 단백질이냐,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단백질 얘기입니다. 여기 전사인자. 또는 쟤는 일반적인 전사인자죠. 그래서 얘를 나눠보면 촉진하는 애가 있고 억제하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얘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고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입니다. 어감으로 다 아시죠? 리프레서는 억제죠. 근데 문제는 우리말로 할 때는 전사 촉진인자, 전사 억제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팅 팩터라고 돼 있었으면 좀 쉬운데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팩터라는 말 안 씁니다. 굳이 기니까.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액티베이터하고 리프레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래쪽으로 아까 인슐린 유전자에만 특이한 전사인자가 있겠죠. 걔는 스페시픽이죠. 근데 인슐린에도 필요하고 글루카곤에도 필요한 건 제네럴이죠. 예. 얘는 특이적 전사인자고 단백질, 얘는 일반적인 공통의 전사인자입니다. 뭐 이 부분은 쉬우니까 보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태블을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DNA상의 서열이냐, 전사인자 단백질이냐, 물질이냐가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어로는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전사 촉진인자, 명확해서 쉽거든요. 영어로 낼 가능성이 높고, 자, 보시면 얘는 인핸서, 사일렌서고, 얘는 액티베이터, 리프레서입니다. 문제는 얘하고 얘를 바꾸면 금방 알겠죠. 얘는 활성화하고 얘는 억제한다는 거. 얘하고 얘를 바꿔도 알죠. 그래서 안 냅니다. 얘하고 얘를 바꿉니다. 얘하고 얘를 바꾸고. 근데 지금은 아시지만 한 두세 달 지나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두 문자로. 그래서 아웃사이더 말고 인사들. 어떤 모임이나 학교나 뭐 직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의 중심이 되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인싸. 저도 인싸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장점을 열심히 봤습니다. 되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한 거는 이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대부분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을 때 굉장히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싸들은 리액션이 굉장히 좋죠.
인사리액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인핸스 사일렌서 리액션 액티베이터니까 인사리액이라고 기억하시면 테이블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리액션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방법은 인핸서 시퀀스, 사일렌서 시퀀스라고 그냥 이걸 기억하셔도 되고요. 뭐 두 가지 중에 나는 두 문자 싫어 하시는 분들은 시퀀스란 말을 붙여서 기억하시고, 좀 다른 얘기지만 DNA에 히스톤이 나오죠. DNA를 실핏처럼 감아서 패킹을 도와주는 단백질인데, 생물학에서는 히스톤은 핵산이다 뭐 이런 지문이 잘 나와요. 그래서 히스톤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히스톤 단백질로 항상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얘도 인핸스 시퀀스, 사일렌서 시퀀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 놨고, 설명들을 집어넣어 놨고, DNA 밴딩 프로틴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밴딩 프로틴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핸서. 이게 기출이 된 거죠. 인핸서가 DNA 서열일까요? 아니면 단백질일까요? 네, 인사리액이면 서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컨트롤 엘리먼트들이 모여있는 이 부분이 인핸서입니다. 단백질이 아니라 DNA 서열이죠. 자, 이 인핸서는 위치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밴딩하면 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짧게 밴딩하면 되고, 심지어 유전자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밴딩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염색체에 DNA가 와서 붙으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고, 이게 지문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내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유전자의 인핸서인데, 진핵세포니까 이 유전자 내부에 엑손과 인트론들이 있겠죠. 인트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똑같이 사일렌서가 있죠. 근데 사일렌서는 잘 모르셔도 돼요. 캠벨에도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냥 사일렌서가 있다만 아시면 되는데, 사일렌서라는 건 지금 이 컨트롤 엘리먼트들은 활성화하는 거죠, 전사를. 여기에 사일렌서 컨트롤 엘리먼트들이 있으면 얘의 특이적인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가 붙으면 전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일렌서도 위치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인핸서만 나오니까 인핸서를 공부하시면 되고, 네, 하여튼 핵심은 얘와 얘를 바꾸는 걸 주의하시고, 얘와 얘를 바꾸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지문이 여기 있네요. 인핸서는 전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다. 틀렸죠? 네, 이게 그런 지문, 전형적인. 네, 인핸서는 전사를 촉진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단백질이 아니라 DNA상의 서열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그림하고 이 테이블 얘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